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자료 37페이지 사기하고 강박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차고도 마찬가지고 사기 강박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 이론 과정을 배우면서 그 판례 같은 거 자세히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입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큰 틀에서 그 개념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 그 정도 살펴보시면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기와 관련돼 가지고는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됐는데, 이제 이 갑이 누구냐면 백화점입니다. 그 다음에 을이 백화점 고객이고 백화점에서 뭐라고 광고가 나왔냐면, 지금 밍크 코트가 200만 원인데 100만 원짜리로 할인하겠다. 50% 할인이죠. 파격가 할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남성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백화점 문이 열기도 전에 앞에 장사진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을 여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우르르 몰려드는 거죠. 그렇게 돼서 금방 반나절도 안 돼가지고 이건 동이 나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지금 밍크 코트가 2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으로 세일, 50% 세일한 게 아니라 정가가 100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을은 100만 원짜리 100만 원에 사게 된 그런 꼴이 되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은 의사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습니다. 100만 원에 사겠다. 효과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표시 어떻게 됐느냐. 역시 100만 원. 여기도 100만 원. 이렇게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합니다. 일치. 100만 원에 사겠다는 효과가 있었고 100만 원에 사겠다고 표시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문제가 없습니다. 즉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냐? 여기 백화점에서 이 사람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했다. 그래서 부당한 또는 위법한 간섭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것을 기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랬고 사기 같은 경우에는 속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강박 같은 경우에는 위협하고 협박하는 겁니다. 윽박 지르는 거. 그래서 이제 사기 같은 경우에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는 하지만 여기에서 위법한 간섭이 있기 때문에 속아서 이러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다. 그런 분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이상에서 본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 및 착오는 표시와 합리적인 의미와 표시의 합리적인 의미와 내심의 진위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그리고 의사의 흠결 내지는 의사의 결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표시와 진위가 일치하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와 같이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다른 사람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부당한 간섭에 의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정 역시 그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한 사정으로서 민법은 110조에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그래서 우리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비통착사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문상으로는 사기 강박이 같은 조문에 있다는 거다. 그래서 이 기망 대신에 강박이 들어가 가지고 행위 수단만 다른 것 뿐이지 그 구조가 꼭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를 합하여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한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 또는 의사의 하자. 그러므로 결론을 지어보면 의사의 흠결, 이거는 결국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이게 있다라는 거죠. 불일치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되니까 표시행위의 그 의미에 대응되는 의사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여됐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비진입 표시,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 착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렇지만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는데 그 과정에, 결정 과정에 이렇게 위법한 간섭이 있었던 경우 이것을 하자 있는 의사표시 또는 의사의 하자라고 하고, 이것을 착오, 그 다음에 사기,
강박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랬고 비진의 표시는 알고, 통정의 표시는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알고 서로 통정을 해야 된다. 다음에 착오는 모르고, 그랬고 사기는 속아서, 강박은 쫄아서. 이렇게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말뜻 그대로 사기란 고의로 속여서, 고의로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두시고, 그래서 과실로 사기를 친다 이란 말은 없다라는 거 그거 하나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과실 사기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적어두시고, 자고에 빠뜨리는 것이고, 강박이란 윽박질러서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외포상태에 빠뜨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이가 행하여진 의사표시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기나 강박은 행위의 상대방이 할 경우도 있고 그 외의 제3자가 할 경우도 있다. 민법은 전자의 경우에 바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와 같은 제3자의 사기나 강박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거나, 거나 위에다가 이렇게 방점을 땡땡 하십니다. 알았거나, 또는입니다. 또는 두 개라는 거죠. 알았거나, 그 다음에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여에다 밑줄을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역시도 성립 과정의 고장이기 때문에 이상과 같은 취소로 인한 무효도 역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110조에서 1항 같은 경우에는 사기나 강박이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것은 상대방 사기,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대방 사기는 또는 당사자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사자 사기. 그러면 그림으로 보면 갑하고 을하고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을이 기망을 했다. 사기를 치면 이 기망에 의해서 얘가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위법한 간섭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얘가 표의자, 그 다음에 그 사람 상대방. 이거는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사기가 일어난 겁니다. 직접 을이. 그런데 이제 110조 2항 같은 경우에는 제3자 사기라고 불립니다. 제3자 사기라고 불렸고 제3자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이외의 자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A라는 당사자 이외의 자 제3자가 기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3자가 기망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갑은 어땠습니까? 사기를 당했죠. 사기를 당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법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이때 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는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갑은 사기 당한 놈이죠. 사기 당했으니까 불쌍합니다. 불쌍한다. 그렇지만은 을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 3자가 사기를 치는데 전혀 자기는 관여한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아무런 잘못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 등에서 불쌍한 갑 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은 상대방,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3자가 기망을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갑이 의사표시를 했죠. 그래서 표의자, 그 다음에 애가 상대방. 상대방 사기는 요 을이 직접 사기를 친 건데 이거는 지금 다른 사람이 쳤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 우리 법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이 상대방이 보호가치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따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가치가 있다면 결국에는 갑, 너 사기당해서 불쌍하지만 둘이 알아서 하고 이것은 취소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보호가치가 있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선이 무과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문은 뭐라고 있느냐? 상대방이 보호가치가 없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 없을 때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보호가치가 없다라는 것은 선이 무과실의 반대말이 되겠죠. 그러므로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여 갑은 취소할 수가 있다.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그 말은 선이 무과실일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런데 상대방 사기일 때는 조문 자체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상대방이 조문 자체, 그래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그냥 취소할 수 있다 되어 있으니까 이때는 바로 취소할 수 있다.
바로 취소했다는 말은 이런 부분 보호가치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을 자신이 사기를 쳤는데 을 상대방을 보호하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가 그걸 따진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39쪽을 보시면 계약의 내용으로 인한 고장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부분들은 그 다음에 비통 착사강이라든지 제한 능력, 의사 능력 그러한 부분들은 성립 과정에 고장이 난 그러한 경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그 계약의 내용으로 인한 고장 내지는 내용 고장, 내용에 관한 고장 사유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본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법률행위 요건은 성립 요건하고 그 다음에 효력 요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를 성립 요건을 세 가지를 검토를 한다는 거죠. 1번 당사자, 2번 법률행위의 목적, 3번 다음에 의사표시, 당목의 이거를 검토를 하고 효력 요건으로서 권, 의, 행 이러한 부분들 일일이 다 따져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가 문제가 없을 때 원하는 바대로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의 목적 같은 경우에는 이걸 내용이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내용, 여기에 고장이 나는 것 이러한 것들은 뭐냐? 확가적사다. 확가적사. 그래서 이제 확정 또는 확정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서 적법해야 되고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않아서 사회적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2단계 통과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정상적이어야 된다. 그러면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아니면 되겠죠.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첫 번째 의사의 흠결.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니까 이거는 의사와 표시가 정상적이려면 일치하고 그런데 일치만 한다고 그래서 다 고장이 안 난 거냐? 일치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죠. 즉 의사의 하자, 사기 강박이 있기 때문에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이러한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자가 없을 것. 그러면 여기에서 1번과 3번 1과 3은 성립 과정의 고장이다. 그러면 성립 과정의 고장에서 여기 의사 능력 같은 경우는 조문이 없으니까 행위 능력부터 본다고 치면은 행위 능력이 제한된 경우, 그 다음에 그러니까 행위 능력이 제한된 경우, 그 다음에 착오, 사기, 강박, 착사강, 비통이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인 거, 비통, 착사강. 이 부분에서 고장이 나는 게 바로 성립 과정에서 고장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죄송합니다. 2번 이 법률행위의 목적 그 내용 고장이 바로 확가적사. 그런데 이 내용의 고장이 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효과가.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는 무효인 경우도 있고 취소하는데 그치는 경우도 있다. 취소가 어떤 겁니까? 재착사강. 얘들은 취소할 수 있는데 그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취소 안 하면 그대로 일단은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취소하지 않으면 유효.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초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랬고 지금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 이 두 개를 구별하는 성립 과정의 고장과 내용 고장을 구별하는 가장 큰 실이 가장 중요한 거 여기에서는 여기 비통착사강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으면 선의의 제3자한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무효를 뭐라고 하느냐? 상대적 무효다. 절대적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으면 얘한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내용이 고장이 났을 때에는 이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죠. 이러한 무효를 절대적 무효라고 한다.
그래서 내용 고장과 성립 과정 고장 이걸 나누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큰 실익은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이제 제한 능력자 경우 같은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한 능력자하고 선의의 제3자 있으면 누구 보호해야 됩니까? 제한 능력자.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의 취지상 제3자 보호 규정이 그 규정이 있을 수가 없다. 있을 수가 없다. 그래 보면은 지금 몇 대 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1대 하나 대 비통착 4강 하나로 보면 107, 108, 109, 110조 1대 4. 1대 4. 그러니까 이 성립 과정의 고장인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1대 4니까 N은 없고 제한 능력자 N은 없고 나머지는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 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번 보시면 계약의 내용으로 인한 고장. 지금까지는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 존재했던 고장 사유를 이유로 계약의 효력 발생이 저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설명이었다. 여기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약은 정상적인 게 원칙적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계약들이 훨씬 더 많다. 고장이 나는 경우들은 예외적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계약의 내용에 존재하는 고장 사유로 인하여 그 계약이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 병적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 고장 사유로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확가적사에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에 반하는 것, 적법해야 되는데 강행 규정에 위반했다. 그러면 이제 고장이 나는 거고,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게 되면 그 경우에 있어서 또 고장이 나는 거고, 세 번째, 그 합의의 내용이 애초부터 실현될 수 없는 불능인 것. 가가 바로 실현 가능해야 되는데 애초부터 이게 실현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거는 고장이 났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계약은 그 합의의 내용이 확정적이거나 즉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확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즉 확정적이지 확정 가능성조차 없는 경우에도 그러한 고장 사유에 든다. 이 그러한 내용 고장 사유에 든다는 것이 다수의 학자들의 견해이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이거는 의사표시의 성립 여부, 즉 효력 요건이 아니라 성립 요건이라고 말하는 학설들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확정 이 부분에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 능력 같은 경우에는 권리 능력이 없다면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귀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유무효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설들이 있으니까 권리 능력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그 다음에 확에 대해서는 이렇게 학설 대립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판례 중에서 진해 땅 부자 사건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냐면 번지수가 쭉 나열이 돼가지고 몇 번지 또 몇 번지 또 몇 번지 이런 식으로 쭉 써져 있어가지고 이 토지 3개 이 세 필지 외에 갑이 이 동네에서 소유하고 있는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 전부 이렇게 매매계약서가 있어가지고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이 제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 세 필지 이거는 이미 지금 확정되어 있죠. 확정되어 있으니까 이 세 필지에 대해서는 계약이 성립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필지 이외에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 전부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이 지금 건물인지 토지인지 토지라면 지번이 뭔지 건물이라면 위치, 면적, 구조가 어떻게 된 건지 특정할 수 있는 전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확정도 안 됐고 그 다음에 확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도 없다. 그래서 확정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이 확정 내지는 확정 가능성이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지금 효력 요건이라고 한다면 효력 요건이면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다.
행위 능력이 제한되면 취소할 수 있다. 무효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한 식으로 판례가 평가를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판례는 이 경우에 있어서 나머지 부동산 여기에 대해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유무효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 없다. 존재, 부존재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판례를 봐라. 그렇다면 이거는 방금 의사표시의 성립 여부, 성립 요건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판례의 표현 성립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그것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것은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 자체에 조사 하나 여러 가지 전체 의미가 그대로 전부 다 그렇구나 그 느낌이 오면 여러분이 이걸 전체를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체를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다. 그래서 혹시 이해가 좀 안 되시면 반복을 하셔가지고 지금 설명드렸던 부분이랑 전부 다 반복을 하셔서 결국에는 아하 그렇구나 그 느낌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와 같이 계약의 내용의 고장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애초부터 무효이며 취소할 수 있다. 그건 없습니다. 애초부터 무효이며 또 이 무효는 절대적이다. 내용에 고장났을 때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으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이며 나아가 결국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으니까 이를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본 대로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 고장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서 비통 애들 물론 비지 표시는 이제 단서가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할 수 있었을 때 애들은 무효가 되지만 그냥 취소할 수 있는데 그치는 경우도 있고 취소할 수 있는데 그치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은 이 두 개는 애초부터 무효지만 애들은 취소하지 않으면 유효다. 그러한 경우도 있고 또 그 무효나 취소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제 비통착사강 얘 말고 여기는 대항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제3자, 제한능력자 이때는 대항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경우에 무효나 취소는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 비통, 착사강 해가지고 다섯 개가 나와 있는데 1대4니까 이것은 대항할 수 있고 이것은 대항할 수 없고 5개 중에서 대항할 수 없는 것이 4개니까 결국에 이걸 일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살펴보려는 계약의 내용에 고장이 있어서 무효인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 이제 이 부분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46번에 법률에 반하는 금지 행위에 대한 제재. 그래서 첫 번째 법은 많은 경우에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에 위반하여 어떤 행위가 실제로 행하여졌다면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대하여 어떠한 제재가 가해지는가.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보셔도 되는 가벼운 부분입니다. 굵은글씨만 보면 일단 형벌을 가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거죠. 이러이런 일을 하면 너 감옥에 간다. 그렇게 해서 그 행위를 금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형벌을 하는 게 아니라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40페이지에 얘만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벌을 가할 뿐만이 아니라 운전면허를 일정한 기간 동안에 정지시키거나 아예 취소시키는 것이 그것이다. 그래서 형벌 같은 경우에는 벌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돈으로 떼어버리는 거 그게 차라리 낫지. 이거 운전면허 취소 내지는 정지돼 버리는 거 이것 자체를 더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이제 이 부분 나와 있고 그랬고 이제 우리 민법 총칙과 연관된 것은 또 어떠한 제재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냐면 당사자들이 의혹했던 그 효과, 그 효력 발생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무효로 해버린다는 겁니다. 만약에 유효로 인정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소송상 그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무효면 법이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걸 선언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금지법규가 일정한 내용에
계약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금지에 위반하여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제재의 방법으로서는 형벌 같은 것 이외에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를 하려면 계약 체결할 때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허가를 안 받았다. 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그냥 아예 무효다.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계약에 따라서 채권 채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짱황이죠. 말짱 헛것이죠. 계약 체결해봐야. 그와 같이 하여 위반자가 의도한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그러한 위반이 행하여지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고 이제 47번에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강행규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위반하면 효과가 없는 것. 임의규정 같은 경우에는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달리 약정할 수가 있는 것. 지키지 않아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 633조 우리 민법 633조에서 차임 지급의 시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부분은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물, 대지 그 경우에 있어서는 차임을 매월 말에 그리고 기타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말에 매월 말 매년 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하여야 한다. 법 규정만 보면 반드시 그거 지켜야 될 것 같죠.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차임 월초에 연초에 지급할 수 없습니까?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그거 무효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임의규정, 달리 약정을 해도 그 효력이 인정이 되는 것, 즉 유효인 것, 그거를 임의규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생겨나는 문제는 어떠한 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경우에 과연 이와 같이 그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제재가 가하여지는 것인가, 가하여진다고 볼 것인가,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같은 경우에는 법 자체가 밝히고 있습니다. 무효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효력을 부인하는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중간생략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저 물권법 등기 가서 배우시면 그때 훨씬 더 쉬워지는데 그냥 부담 느끼실 필요 없는 겁니다. 물권법 가가지고 배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부분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갑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부동산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러한 상태에서 을이 다시 병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그걸 전매한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병 앞으로 만약에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을 텐데 이 경우에 있어서 이 부동산에 대한 물권 변동 과정을 제대로 반영시키려면 어떠한 게 원칙이겠느냐. 갑에서 2번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고 다음에 3번 병 앞으로 이전 등기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이 과정을 제대로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중간을 생략해 버린다는 겁니다. 중간을 생략을 해버리고 이렇게 1번 갑 2번 을이 아니라 병. 을은 생략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병 앞으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해버리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생략하고 갑에서 병 앞으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져 버린 경우, 이러한 경우를 뭐라고 하느냐? 중간 생략 등기. 을 중간. 이걸 생략했다.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도 부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전매를 했다. 그래서 미등기 전매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 우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미등기 전매, 대부분 미등기 전매 왜 합니까? 투기하는 거죠. 투기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등기 전매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합니다. 형사처벌까지 하는데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 이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는가 실제로 그러한 건 또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문 자체에서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체에서 그 계약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금지를 하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형벌 같은 것도 가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규정이 없으니까 결국엔 이거는 뭐에 따르게 되는 거냐? 판례에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판례는 이 중과생략 등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이 유효성을 인정을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 얘는 단속은 받죠. 처벌은 받으니까. 제재는 받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버리냐면 얘는 제재만 받는 겁니다. 제재만 받고 이렇게 이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한 것. 이러한 결론이 나와버린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임의규정, 강행규정이 나왔는데 강행규정 같은 경우에는 이 강행규정을 구별하는 것 자체도 학설의 대립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필요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효력규정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단속규정 그러게 됐을 때 단속규정을 위반을 했다. 그러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제재만 받습니다. 제재만 받으니까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가 됩니다. 즉 바로 이 중과생략 등기 이 경우가 된다라는 거죠. 효력 규정은 제재도 받습니다. 제재도 받으니까 결국에는 사법상 그 효력은 무효가 된다. 그러면 이 결국에는 이 중과생략 금지를 하는 이 규정 같은 경우에는 효력 규정이겠습니까? 단속 규정이겠습니까? 판례가 제재는 하지만 유효하다고 인정을 해버리니까 이게 단속 규정. 그래서 이 부분이 대표적인 단속 규정이다. 그랬을 때 단속 규정이라는 말이 법 자체가 뭐 단속 규정 그런 거 써져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그 실제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가 부인하지 않는가 그 판례의 태도에 따라서 제재만 하고 유효하다고 해버리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는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불린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 자체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음식점에 음식점이죠. 음식점에 음식물 판매 행위 그랬을 때 이 음식물을 판매한 이 매매계약에 대해서 효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포장마차에 가서 우동 먹으면 우동값 냅니까 안 냅니까? 포장마차 무허가 음식점이죠. 너 무허가니까 나 음식점 못 내겠다. 이 계약은 무효다 해서 깽판 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속 규정이다. 또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 무허가 건물에 대한 내지는 무허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 똑같습니다. 무허가 호텔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 가서 하룻밤 잤다. 숙박료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모두 다 그 사법상의 법률행위, 이 효력 자체들은 전부 다 유효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강행 규정과 관련된 판례들은 아주 많습니다. 무슨 뭐 외환관리법, 주택건설 촉진법, 그 다음에 사립학교법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규정들이 많고 판례들 자체도 엄청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따지면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면 뭐가 나오느냐? 얘들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중과생략 등기 이것 자체가 4번 정도 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강행규정은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단락 그러면 어떠한 법 규정이 강행 규정인지 아니면 임의 규정인지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가 그랬을 때 물론 이에 대하여 법의 명문으로 정하는 것이 있으면 별다른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예를 들면 656조 임대차 계약에서 일정한 규정에 대해서 이것은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위반하면 무효가 됩니다. 그 외에 이러한 뜻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중요한 것으로서는 여기 쭉 나와 있는 거 그다음에 그 명의신탁 관련된 거 그다음에 그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얘들은 명문으로 무효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이 명문에 규정이 없으면 어떠할까? 이 경우에는 명문에 무효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니까 계약의 효력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유효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건 결국에는 판례가 판단하니까 판례에 따라라. 그런데 그 판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기는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 친구가 이제 저한테 야, 나 출제 기술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번에 강행법규에 관련돼서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너무 많아서 준비할 수가 없다.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해버리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화가적사에서 적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고장 중에서 18번 반사회질서의 계약, 반사회질서의 계약 이것 자체가 반사회질서적이다. 그 말이 바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 자체는 우리 민법 103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번 먼저 보실게.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은 어떤 내용의 합의를 하더라도 계약은 그대로 유효한 것이 원칙입니다. 유효하여 합의의 내용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러한 것을 계약 내용 형성의 자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나 이 자유가 무한정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앞에서 본 강행규정은 법 스스로가 명확하게 그 자유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효과 발생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내용 형성의 자유라는 것도 결국에는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법의 승인 하에서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강행법규가 없으면 또 마음대로 원하는 효과들을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법률이 어떠한 계약을 금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은 당사자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합의해도 되는가? 그게 효력이 인정이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강행 규정이 없더라도에다가 땡땡땡땡 구체적 동그라미 강행 규정이 없더라도 땡땡땡땡 일반적 동그라미 일반적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면 허용되지 않음을 정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구체적 그 다음에 일반적 그 표현은 왜 나오는 거냐면 방금 본 것처럼 우리는 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고 계약 내용 형성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유라는 것도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제한이 된다. 법에 의해서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구체적 개별적으로 법 스스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강행규정. 강행법규를 만들어가지고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금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효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강행규정이 없으면 전부 다 유효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부 폭력을 하기로 했다. 1,0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는 대가로 그 사람은 청부 폭력을 해주기로 했다. 그러면 청부 폭력을 하지 말아라. 그러한 강행 규정이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강행 규정 없으니까 그 두 사람의 그 약정은 유효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입법 기술상 미리 모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 개별적인 강행 규정을 둔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태를 대비를 해가지고 우리 민법 103조를 되어서 두리뭉실한 일반적 조합 내용 자체가 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아 그러려니 싶은데 도대체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것,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그걸 물어보면 상당히 막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일부러 둔 겁니다. 일부러. 얘들을 미리 만들기가 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미리 두리뭉술한 이러한 조항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강행 규정이 없을 때를 대비를 해서 103조를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 사회질서 위반, 그래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여기에 해당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효력을 부인을 해서 무효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거. 그랬고 결국에는 이제 이 내용 자체가 포괄적이고 일반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해당하는지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모두 다가 판례의 문제이다. 판례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판례들은 엄청나게 많다. 엄청나게 많다. 그렇지만 이제 강행 규정하고 다릅니다. 아까 강행 규정해가지고 효력 규정, 단속 규정, 유효냐, 무효냐 그 자체 판례가 엄청 많아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대비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회질서 위반과 관련된 판례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알아둬야 됩니다. 판례가 많더라도 그러면 이 판례가 매년 한 문제씩 나오니까 그러면 많더라도 알아둬야 되는데 그러려면 판례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이건 어디에 해당하니까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하면 조금 더 쉬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뭐라고 하느냐 판례의 유형화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학자들이 설명하기 쉽게 나중에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유형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유형화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고 결국에는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냐 아니냐 그것 자체만 확인해 두시면 되는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잠깐 그러면 거기 한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당사자들이 강행 규정 없으면 어떠한 내용으로 합의를 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민법 103조는 무효로 한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강행 규정이 없더라도 이걸 대비를 해서 103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면 허용되지 않음을 정하고 있다. 무효로 한다라고 해서 이러한 규정은 우리 민법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주요한 다른 나라들의 민법에도 존재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라고 하는 것은 요컨대 사회의 기초적인 윤리기범이라든지 또는 일반 국민의 도덕적 의식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판례를 알아둬야 되니까. 물론 그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또 사회의 변화나 의식의 변천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떠한 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인가를 사안 유형에 따라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조금 더 이해하고 기억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이제 쉬셨다가 49번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 이 부분 살펴보도록